네, 실전 1의 6번부터 11번 사이에서는 최소 제곱과 엥겔의 법칙인데 첫 번째 문단에서 최소 제곱법에 관련된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뭐뭐란 또 거기에 하위 요소들을 좀 설명해 주겠죠. 자, 첫 번째 설명 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네, 설명 변수 무엇인지 좀 체크해야 될 거고요.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는 종속 변수라는 거를 좀 체크해야 돼요. 종속 변수. 그 다음에 네, 세 번째는 네, 전체적으로 미리 하면 회귀계수라고 얘기하거든요. 아이고, 회귀계수. 여기서는 용어만 예, 잘 익혀도 되겠다. 첫 번째 문단은 그래서 네, 기본적인 전제이자 이론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네, 편차를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드디어 나옵니다. 최소 제곱법. 앞에 있는 네 개의 이 개념들이 이 최소 제곱법을 설명하기 위한 하위 요소들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요소들은 지금 1번, 2번, 3번, 4번에 있는 요소들은 누구를 위한 것? 5번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5번을 위한 1, 2, 3, 4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설명 변수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설명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밑줄 쳐놔도 되고 따로 정리해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제곱법은 첫 번째 문장에서도 있죠. 사회과학 분야에서 수치 자료를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쓰이는 제곱법이다 라고 되어 있죠. 최소 제곱법은 이론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의 설명 변수가 영향을 받는 대상의 종속 변수에 비례적인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고 해서 종속 변수 영향을 주는 거라면 요거는 영향을 받는 요소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문단에서 영향을 받는 대상인 받는 대상이네요. 요소라기보다 표현이 받는 대상으로 되어 있죠. 짤막짤막하게 어구나 키워드로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가정하고 그 영향 정도를 실제 수치에서 추정하는 데 쓰이는 보편적인 방법이다. 요건 좀 있다. 몰아서 최소 제곱법 얘가 지금 가장 중요한 중심 화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귀계수라고 하는데 회귀계수는 A 다음에 있죠. 설명 변수가 변할 때 종속 변수가 변하는 평균치에서 최종 결과값은 뭐다? 종속 변수가 변하는 평균치예요. 그런데 앞에 본 것처럼 설명 변수가 일단 변화합니다. 설명 변수가 변화를 하는데 실질적인 결과값은 뭐냐면 종속 변수가 변화를 하는 거죠. 종속 변수도 변화를 하는데 그 종속 변수 변화에 뭐라고? 평균치라고요. 평균치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거 정리하겠습니다. 종속 변수의 변화의 평균치가 바로 회귀계수. 자, 다음에 편차 부분으로 넘어가죠. 기억으로 되어 있는 편차 부분이죠. 자, 편차 부분은 종속 변수의 실제 수치에서 종속 변수의 예측치를 뺀 수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속 변수가 좀 중요해져요. 요 종속 변수가 하위 구성 요소에서 많은, 그죠? 영향을 또는 결과값을 나타내는데, 자, 요거 조금만 더 작게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종속 변수에 관련된 겁니다. 종속 변수의 실제 수치라고 되어 있죠. 실제 수치. 요 평균치를 좀 위로 쓸게요. 요걸요. 공식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서. 평균치라고 하는 겁니다. 평균치. 약간 위로. 그래서 평균치. 종속 변수 변화의 평균치가 바로 회귀계수. 자, 종속 변수의 실제 수치에서 어떤 수치를 또 빼줍니까? 종속 변수의 예측치를 빼주는 거죠. 예측치를 빼주는 겁니다. 요게 중요한 거죠. 수학식과 같은 가로는 아니에요. 종속 변수라고 하는 것의 실제 수치에서 종속 변수의 예측치를 빼준 것이 바로 편차다. 그리고 요걸 조금 더 내려서
요걸 좀 더 내려서 설명이 좀 더 필요하네요. 자, 첫 번째 개념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보자면, 네. 종속변수의 예측치는 설명변수의 미지에서의 곱합을 구함으로써 해서, 요거 종속변수의 예측치 부분이 좀 문제가 되네요. 그래서 요 예측치라고 하는 요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요 예측치에 대한 것은, 종속변수의 예측치는 설명변수 곱하기 미지의 회귀계수죠. 그래서, 아이고, 여기 설명변수도 또 많이 작용하네요. 네. 설명변수 곱하기, 네, 요거를 과연 계산을 하느냐 아니고요. 어떤 요소가 관련이 되는지, 뭐 곱하는지 빼는지 나누는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 정도만 판단하는 건데, 그래도 최소한의 정리는 좀 필요할 거예요. 요거 곱하기요. 설명변수 곱하기 회귀계수를 곱한 건데, 미지의 회귀계수라고 합니다. 회귀계수를 곱한 것이 바로 설명변수 곱하기 미지의 회귀계수 곱한 것이 바로, 네, 종속변수의 예측치다. 네, 이러한 기본적인, 네, 요소들을 갖고서 이제 최소제곱법이라고 하는 거, 중심화제죠. 첫 번째 문단에 이 최소제곱법을 일단 정리를 해야 되고, 이 최소제곱법이 엥겔의 법칙을 파악하는데 활용이 된다. 그리고 사회적 현상으로서 어떤 결과, 의미, 작용을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에서 하겠죠. 자, 요것들이 이렇게 작용이 된 겁니다. 자, 최소제곱법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첫 번째 문장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회과학 분야에서 수치자를 분석할 때, 네, 기본적으로 쓰이는 방법이죠. 그래서 최소제곱법의 첫 번째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네, 수치 자료 분석입니다. 네, 수치 자료를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쓰이는 방법, 그냥 기본 방법으로 말을 좀 줄여볼까요? 있는 그대로 다 쓸 필요는 없잖아요. 수치 자료를 분석할 때 기본적인 방법이다. 어느 분야에서? 사회과학 분야에서. 기본적인 방법에 해당되는 것이 최소제곱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으로 가면 최소제곱법이 이론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인 설명변수가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에 비례적인 영향을 준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영향 정도를 실제 수치자로 추정하는 데 쓰이는 보편적인 방법이다. 그냥 보편적인 방법 여기에다 해볼까요? 네, 보편적인, 네, 방법이다. 우리는 최종 결과만 필요한 거예요. 사회과학에서 수치자를 분석할 때 기본 방법이다. 보편적인 방법이다. 성격은 똑같은데 과정을 약간 다르게 설명한 거죠. 그래서 설명변수가, 네, 종속변수에 비례적인 영향을 준다 해서 요 두 번째는 요렇게 할게요.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설명변수, 앞에 있는 거 이제 관계 정리하는 거죠. 설명변수가 저기 종속변수에 비례적인 영향을 주는 것, 비례적 영향이라고 체크해 놓으면 되겠죠. 교재 차례차례 잘 정리하면 됩니다. 회귀계수가 최소제곱 대상이다. 구체적 최소제곱법은 종속변수의 실제 수치에서 뺀 예측치. 앞에 다 설명했거든요. 네, 다 설명을 해서 어느 정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보면, 네, 네, 그 마지막, 예, 편차로 볼 수 있다. 마지막 부분으로 좀 가야 되죠. 설명 변수에 의해 이론적으로 예측되는 종속 변수와 실제 관찰 수치 사이의 괴리를 편차로 볼 수 있다. 거기까지 좀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교재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은 요 정도. 구체적으로 보면 편차라고 지칭하고 뭐 쭉 한 거는 지금 얘기한 거죠. 편차를 각각 제곱하여 기억 다음에 있는 거, 각 실제 수치에 대한 편차를 각각 제곱하여 모두 더한 것을 최소화 밑줄쳐서 첫 번째 줄에 보였던, 네, 첫 번째 문장부터 보였던 최소제곱법에다가 연결 화살표하세요. 그 부분이에요. 요거 중간 부분에 있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중간 부분에 밑줄 친 거예요. 다시 기억 다음에 있는 거, 쉼표 다음에 있는 거. 각 실제 수치에 대한 편차를 각각 제곱하여
모두 더한 것을 최소화. 실제 수치에 대한 편차에서 각 실제 수치에, 실제 수치 일단 정리를 해놓은데 이 최소제곱법 얘를 중점적으로 파악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수치에 대한 편차를 각각 제곱이다라고 하는 것만은 꼭 기억해 둡시다. 왜? 뒤에 그래프가 있으니까. 그래서 각각 제곱을 한다라는 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추측을 해내는 거예요. 영향 정도를 실제 수치 자료로부터 추정을 해내는 것이 바로 최소 제곱법. 그 다음에 하나 더, 각각 제곱을 했다. 그 다음에 모두 더해서 각각 제곱에다가 플러스 모두 더한 거를 모두 더함을 최소화한다까지 체크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소화하는데 이 부분에서 구체적인 회계 개수 수치를 구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죠. 모두 더해서 최소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구체적인 회계 개수를 구하는 거죠. 그죠? 회귀죠. 이거 회귀네요. 되돌아간다라는 뜻의 회귀 개수의 구체적인 수치를 구하는 겁니다. 수치 구함. 이 모두 더해서 최소한다는 말은 회귀 개수의 수치를 구한다. 이런 의미로 했네요. 일단 다른 건 모르겠고 최소제곱법이 얘 중심화제로구나. 얘가 지금 일문단의 중심화제이면서 이 중심화제가 이제 엥겔 법칙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소제곱법 정리를 하는데 이 첫 번째 문단의 지문은 파편처럼 좀 흩어져 있어요. 순서대로 되어 있는 듯한 것 같지만 최소제곱법에 대한 정리는 처음, 중간, 끝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제곱법에 대해서 처음, 중간, 끝 부분에 나눠져 있는 부분을 잘 정리해라. 오늘은 요거 첫 번째 문단만 잘 정리해도 의미 있습니다. 왜? 지금 최소제곱법이라고 하는 것이 흩어져 있어요. 처음, 중간, 끝 흩어져 있다. 연습하기 되게 좋은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핵심을 잡아낼까? 사실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나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설명 변수가 종속 변수에게 비례적인 영향을 준다? 표현만 알아두면 돼요. 하이라이트는 요거죠. 각 실제 수치의 편차를 각각 제곱하는 것 또는 모두 더해서 최소화하는 것. 이 말은 회귀계수의 수치를 구하는 과정이 바로 최소 제곱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 5번째 있는 내용이 거의 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의 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두 번째 문단은 두 번째 문단으로 이제 넘어가면 여기 좀 구분해 줄까? 자, 이 문단으로 넘어가면요. 1문단에서 설명한 것을 시각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중심화제를 제시한 다음에 최소제곱법을 시각적으로 그래프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최소제곱법을 그래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시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두 번째 문단의 그래프를 보세요. 두 번째 문단의 그래프를 보세요. 해서 설명을 좀 보는데 사실 첫 번째 문단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면 두 번째 문단은 가볍게 넘어가도 돼요. 대표적인 키워드 몇 개만 좀 알고서 가도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공부를 하는 과정이니까 또 정리 들어갈게요. 또 정리 들어가서 첫 번째 똑같습니다. 설명 변수는 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프상에서 설명 변수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데 거기 그림이 그래프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그 그래프에 설명 변수가 x축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 설명 변수는 x축이다. 우리 수학적으로 보면 뭡니까? 일정하게 주어지는
조건값이죠.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수학적으로 그래프가 가면, 네, 요거 좀 떠나서 수학적으로 최종 결과값은 y축이에요. y축에 나타나는 값인데 x축은 거기에 어떤 조건, 뭐 배경 또는 원인, 그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프를 만약에 문장한다. 이제 나중에 나올 고급 스킬인데 그래프가 나왔을 때 문장할 때 x축을 원인 삼아라, y축을 결과 삼아라, 이렇게 문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x축의 키워드, y축의 키워드를 네, 원인과 결과로 정리해라. 아니면 시작과 끝으로 정리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그 개념은 아니고 네, 설명 변수가 x축. 그죠? 설명 변수가 x축 또는 가로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네, 지금 가로축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x축 또는 네, 가로축 최소 제곱법을 시각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쭉 가다가 예를 들어 6개 관찰 대상에 대해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의 실제 수치 자료가 수집되었다면 한 점으로 표시할 수 있다. 6개의 점을 모두 표시하고 점들 사이를 지나는 임의 직선을 그린다. 해서 여기 직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2차원 평면에 설명 변수를 가로축에 두고 해서 가로축이 교재 제시된 건 x축으로 되죠. 우리가 파악되는 건 다음. 두 번째, 종속 변수를 세로축에 둔다 해서 종속 변수는 네, 세로축이다. 그래프에서. 근데 우리는 요거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해? y축으로 생각하는 거죠. x축과 y축으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예를 들어는 요 부분이 예, 정리가 됐다면 가볍게 넘어가도 됩니다. 네. 가볍게 넘어가도 돼요. 자, 한 점에 표시할 수 있다 해서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의 조합을 평면의 한 점으로 표시할 수 있다. 요것도 사실 하얀색으로 써야 되는데 여기에다 3번 들어갑니다. 요거를 3번이죠. 평면에 각각 한 개의 한 점으로 표시가 가능하다라고 교재상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한 개의 점을 그냥 이렇게 표시했어요. 종속 변수와 설명 변수는 평면에 한 개의 점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직선이죠. 네, 수직거리 편체 절대값을 보고 제곱한 수를 모두 더한다. 최소 제곱법은 네, 최종 결과값이 필요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쭉 보니까 최소 제곱법은 제곱 편차에서 얘기할 수 있다. 편차 제곱법에서 쭉 보니까 회기 개수이다. 해서 최소 제곱법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순서를 약간 바꿔서 여기도 있잖아요. 회기 개수가 있잖아요. 앞문단을 참고해서 회기 개수를 먼저 좀 정리를 할게요. 최소 제곱법이 앞에 설명인데 이거 그냥 순서대로 읽다가 당하게 되죠. 그래서 사회과학 지문 중에서 표와 그래프가 나와 있다. 그리고 첫 문단이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처음, 중간, 끝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중간 부분은 어느 정도 적절하게 묶거나 나누거나 재조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제재가 어려워요. 그래서 회기계수. 자, 요거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가 그죠? 네. 종속 변수의 변수죠. 네. 변수의 관계가 표현이 된 거죠. 관계가 표현이 됐는데 이 관계가 표현이 된 것이 뭐라고? 직선의 기울기죠. 회기계수는 직선의 기울기가 돼요. 직선 설명을 먼저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순서를 좀 바꾼 거예요. 저기대로 같이 맞춰서 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니까. 만약에 내가 첫 번째 문단이나 마지막 문단에서 설정한 순서가 있는데 중간 부분의 설명 문단이 저것과 관련이 된 똑같은 키워드라고 한다면 그 둘 중에 하나의 순서로 맞춰서 정리하는 것이 전략적인 독해 내용입니다. 네, 연습할 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실전에서 중요한 것만 탁탁 골라볼 수 있는 능력이 서서히 생겨날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바로 저기 있는 것처럼 내 편차 말고 내 최소 제곱법으로 바로 정리를 들어가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최소 제곱법은 뭔데?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 제곱법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설명변수 가로축, 종속변수에서 네, 설가라고 할게요. 설명변수 가로축, 그 다음에 네, 종속변수 세로축이죠. 설가 종세 이렇게 좀 말을 줄여서 들어갑시다. 뭐 기호를 설정할 수도 있지. 설명변수 가로축, 종속변수 세로축에 둔 다음에 그래서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의 조합을 자, 이 부분에 대한 조합을 평면에 점으로 표시한다라고 하는 건데 바로 요거죠. 요거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최소제곱법과 연결해서 설과 종세를 조합해서 평면의 점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로 최소제곱법이다. 자, 그 다음에 점들 사이에 여섯 개네. 점들 6개예요. 지금 우리 6개가 있는데 6개 사이에 내 맘대로 직선 그어보는 겁니다. 네. 임의의 직선을 긋는 거죠. 왜? 앞부분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회귀계수가 직선의 기울기라고 먼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직선이 나타나야 되는데 점들 사이에서는 직선이 없으니까 내가 직선을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직선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네, 세 번째가 뭡니까? 이제 색깔 좀 집어넣을게요. 이제 점과 네, 직선이 있을 겁니다. 점과 직선 두 가지를 가는데 점과 직선 사이에 수직거리를 구하는 거죠. 네, 수직 90도란 얘기예요. 직각 90도 또는 직각을 이루는 그 거리를 구해서 네, 거리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수직거리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편차의 절대값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걸. 그래서 네, 편차의 절대값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점과 직선 그 둘 사이에 수직거리를 구해서 제곱한 다음에 모두 더하는 거죠. 그래서 요 수직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 수직거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제곱한 후 모두 더하기를 하는 거죠. 제곱을 해줘야 돼요. 더하기를 해줘야 돼요. 덧셈을 해줘야 돼요. 수직거리에 대해서. 이게 좀 난점이었죠. 네, 요게 난코스였고, 그리고 또 하나의 난코스가 하나 더 남았네요. 왜 이렇게 사회학 제재를 좀 그럴까요? 수학을 정교하게 이용하나요? 자, 아까 직선을 구했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 수직거리죠. 그 다음에 직선의 기울기가 있어요. 네, 직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수식 계산은 아니고 직선의 기울기가 활용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네, 세로축이 뭐예요? Y축이죠. 그래서 네, 세로축의 절편이라고 하는데 세로축 값이에요. 쉽게 설명하세요. 세로축 절편이니까 그 구간 값이지 뿔만은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세로축 절편을 약간 바꿔가면서 네, 요 둘 사이에 편차가 발생이 되거든. 저기죠. 네, 편차가 발생이 되는다. 요 편차의 제곱을 하는 거죠. 편차 제곱의 합을 구해서, 제곱의 합을 비교해서, 네, 구해서 요 둘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과 편차 제곱의 합이에요. 요 두 개를 서로 비교하는 거지요.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직선의 기울기하고 세로축 절편을 더하는 관계된 요 부분은 요 값을 조금씩 좀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씩 바꾸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씩 바꿈인데 이 약간씩 바꿈이 문제풀이의 절대적인 조건이라면 참고하겠지만 큰 틀에서의 개념은 기울기와 Y축 절편을 구해서 편차 제곱의 합을 서로 비교해 보는 거죠. 그죠? 네, 요걸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 하나 더 있네요. 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최종 결과가 편차의 제곱이 이렇게 해서 편차의 제곱을 구했을 때 편차 제곱을 해서 더했을 거예요. 편차 제곱의 합이 어떤 거? 가장 작은 직선을 택하는 거죠. 이게 최소제곱법이라는 얘기가 가장 작은 직선을 선택하는 것. 아유, 다른 건 몰라도 얘는 기억해야 돼요. 편차 제곱의 합이 가장 작은 직선, 요거는 절대적으로 머릿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가장 작은 직선. 얘가 이제 문제풀이 할 때 결정적인 거니까 가장 작은 직선을 선택을 하는 것이요. 가장 작은 직선을 선택해라.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최소제곱법이. 예, 내용이 꽤 되네요. 여섯 번째로 좀 갈까요? 여섯 번째로 하나 더 가면, 직선은 점 위아래, 그 그래프 상에서 보면 점 위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직선은 점들 사이, 그 6개의 점이 뭐 위에 3개, 아래 3개 딱 요 사이를 지나는 거예요. 점들 사이에 위치한다라는 점. 요게 이제 문제풀이에 결정적으로 작용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최소한 직선의 위치가 어딘지는 알아야 되죠. 점을 벗어나지 않고 점들이 찍혀있는 그 중간을 통과한다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 다음, 그렇게 되면, 일곱 번째로 넘어와서 요거 한 줄을 더 체크하고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 직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점들이 있죠. 그래서 직선에서 먼 점이라고 할게요. 요건 말을 좀 줄인 거예요. 직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점들인데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점들이죠. 직선에서 먼 점은 편차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편차가 큰 겁니다, 얘네들은. 다시 한번 편차가 큰 값들이에요. 근데 이 직선에서 먼 점들이 기울기에 영향을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기울기에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점이죠. 그러면 기울기에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하는 것은 회기계수죠. 요 기울기가 바로 앞에서 얘기했었던 회기계수에 해당이 되는데 회기계수에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준다. 요거까지 두 번째 문단 정리 마무리요. 자, 몇 번이고 얘기하지만 중심화제는 최소제곱법. 그래서 여기에서도 요 최소제곱법에 있는 요 라인에 대한 설명을 글쓴이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야 다음 얘기를 진행을 할 때 분명히 본인의 할 말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아이고, 우리는 어렵다. 우리가 자주 안 쓰는 거니까. 자, 3문단으로 넘어가죠. 3문단으로 넘어갑시다. 그래,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은 한마디로 뭐야? 한 덩어리예요. 최소제곱법을 설명을 한 겁니다. 왜? 엥겔의 법칙을 구할 때 최소제곱법을 활용하니까 최소제곱법을 그렇게 공들여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엥겔 법칙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부릉부릉 이제 시동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번째 문단부터 이제 엥겔의 법칙을 계속 해석을 하게 되는데 세 번째 문단에서는 가계와 식료품비 지출의 얘기죠.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의 소주제를 먼저 좀 설정하자면 최소제곱법을 적용하는 거죠. 최소제곱법을 적용을 해서 파란색으로 좀 바꿀게요. 요거. 자, 최소제곱법을 적용한 최소제곱법을 적용한 가정이겠죠. 가계라고 할까요? 그 가계와 그다음에 식료품 지출비의 관계겠죠. 가계와 식료품인가요? 식료품비 지출액인데 식료품 지출액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요. 식료품 지출액 간에
어떤 지출액의 관계 길다. 그래서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최소재고법 다시 또 그 적용되는 특징, 그 다음에 식료품비 지출액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자, 앞에서 설명변수, 종속변수가 계속 사용이 됐으니까 설명변수 순서 좀 바꿔서 설명변수라고 하는 거를 좀 활용을 해볼게요. 네, 설명변수, 그 다음에 종속변수. 됐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설명변수가 X축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가계, 실제 우리 가정에 적용하고 식료품 지출액에 적용을 하자라면 설명변수는 소득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설명변수는 소득. 그 다음에 종속변수는 뭘까요? 네, 요거는 우리가 종속변수는 그럼 뭐에 해당이 될까? 종속변수는 식료품 지출액인가요? 네, 식료품 지출액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종속변수는 식료품 지출액. 여기서 우리는 좀 하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에서 하나만 이해하면 되는데 저 앞에 있는 내용보다 여기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낫기는 해요. 특히 이 최소제곱법 해서 1문단과 2문단은 설명변수, 종속변수를 잘 모르더라도 최소제곱법이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정리를 해놓으면 이 설명변수, 종속변수 설정한 다음에 또 세 번째인가요? 네, 세 번째 직선의 기울기죠. 그렇죠? 네,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네, 직선의 기울기에 해당되는 것은 최소제곱법으로 구한 거겠죠? 네, 직선의 기울기는 회기계수에 해당이 돼요. 네, 회기계수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뭐를 사용했다고? 최소제곱법을 사용한 겁니다. 다시 한번 최소제곱법으로 구한 거죠. 최소제곱법으로 구한 회기계수, 즉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점. 그럼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가? 네, 0.1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는 0.1 숫자값. 근데 이거에 관련된 1단위가 얼마다 해서 여기 1단위가 1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요거까지는 뭐 모르더라도 0.1 요 숫자까지는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위가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한 개의 단위가 100만 원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할까요? 자, 월소득이 네 번째로 들어가면 월소득과 식료품비와의 관계를 좀 설명을 해 봐야 되겠네요.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월소득이 100만 원이 증가할 때, 다시 한번, 월소득 100만 원이 증가하게 될 때, 예시를 얘기하죠. 월소득 100만 원 증가. 자, 식료품 지출액이 평균적으로 10만 원이 증가한답니다. 식료품 지출액이 10만 원이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10만 원이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자, 여기 0.1이라고 하는 값이 있죠? 요거를 계산할 때 100 곱하기 0.1은 10. 이렇게 딱 나오네요. 계산식이 이렇게 되는데, 자, 요 100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요거 100만 원은 설명 변수니까 설변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0.1은 뭐라고?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설변, 직선의 기울기. 근데 이 기울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회기계수. 다음에 10이라고 하는 요 값은 뭡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종변수, 종변이라고 할까요? 식료품 지출액의 종변 변화액이 나타나는 거죠. 자, 변화값, 얘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식료품의 변화값 또는 차지하는 비중이겠죠. 차지하는 비중. 세 번째 문단은 그런 얘기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거를 계산을 안 해도 그만일 수도 있는데,
또 안 하자니 그 다음 개념에서 엥겔 법칙을 설명할 때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요게. 자, 다음. 다섯 번째 하나만 더 체크할까요? 네, 다섯 번째로 넘어가면 자, 여기 소득이 빵일 때가 얘기 있어요. 네. 소득이 0이더라도 식료품 지출액이 평균적으로 30만 원이라는 의미다. 여기 좀 있어서 자, 소득이 0이에요. 네, 소득이 빵인데 플러스 뭐가 된다? 네, 이어지는 거예요. 소득이 0이더라도 식료품 지출액이 평균적으로 30만 원이다. 네, 식료품 지출액이 30만 원이면 무슨 말이 되느냐? 0.3이라고 하는 기울기, 회귀계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세로축절편이 0.3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0.3이 그럼 어떤 특성과 어떤 의미일까? 요걸 또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로축절편이 0.3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파악하는 것은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는 사회적인 보조금들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공적, 사적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보조금 포함 안 되는 거고요. 사적이든 공적이든 그 모든 형태의 보조금은 들어있으면 안 되고, 소득이 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식료품 지출액이 0보다 크게 도출된 경우죠. 그래서 요거는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다시 소득이 0인데 여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소득이 0이라는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식료품 지출액이 식료품 지출이라고 할게요. 식료품 지출액이 0보다 크다라는 정도의 의미겠죠. 요 0.3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식료품 지출액이 0보다는 크다. 다시 식료품 지출액이 0보다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 이 계산식이 설명 변수 곱하기 기울기 또는 회귀계수죠. 기울기는 종속 변수가 된다. 종속 변수는 몇 번이고 얘기했지만 y축이라고 그랬죠. 이게 실질적으로 결과값이에요. 동그라미 쳐놓은 것이. 세 번째 문단은 요걸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복잡하고 긴 어떤 수식 과정을 좀 지나서 드디어 엥겔 법칙으로 가죠. 그래서 앞에서 순서대로 읽으면 내가 힘들고 피곤할 수가 있다. 다시 한번, 힘들고 피곤할 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뒤로부터 보는 것을 권장을 하는 거죠. 자, 최소제곱법의 개념 2개 문단에 걸친 설명. 그 다음 세 번째 문단도 역시 앞에서 설명변수, 종속변수를 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좀 정리를 해봤고, 이제 네 번째 문단, 4문단이죠. 좀 길어요. 자, 엥겔의 법칙에 대해서 위와 같이 최소제곱법을 사용하면 잘 알려진 엥겔의 법칙도 쉽게 해석이 된다. 그래서 소주제를 좀 놔두고, 엥겔의 법칙을 파악하는데, 엥겔의 법칙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까요? 최소제곱법을 활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제곱법을 사용하면 엥겔의 법칙을 뭘로? 최소제곱법으로 쉽게 파악한다. 최소제곱법으로 쉽게 해석한다. 아이고, 큰 틀의 소주제는 나왔네요. 그래서 엥겔의 법칙 해석이죠. 그래서 여기도 엥겔의 법칙 해석에 관련된 건데 뭐를 한다고? 최소제곱법을 활용한다고. 그래서 무려 3개 문단에 걸쳐서 저거를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한 거죠. 자, 엥겔의 법칙이 최소제곱법을 활용해서 쉽게 푼다라고 하는데, 그럼 요 엥겔의 법칙이 뭔가, 저렇게 최소제곱법으로 해석한 그 엥겔의 법칙이 어떤 건가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최종적으로 얘기하면, 네, 소득이 적습니다. 소득이 적으면, 그 소득에서 식료품 지출액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식료품 지출액의 비중이 퍼센테이지입니다. 비중이, 네, 높아진다 해서 비중이 높음 또는 비율이 높은 거예요. 높아요. 소득이 적으면 비중이 높아요. 퍼센테이지가 높아져요. 퍼센테이지가 높아진다. 특히 여기에서 이제 식료품에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해 봐야 될 텐데, 이 식료품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재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또 재정리를 해보면, 네, 식료품은 필수재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식료품 필수재에 관련돼서, 식료품 필수재에 관련돼서 특징이 있죠. 누구나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요 식료품에 대한 어떤, 지출액은 어느 정도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소득의 규모에 상관없이 최소한 쌀 사야 되고, 김치 사야 되고, 반찬 사야 되고, 물 사야 되고, 이런 거 있겠죠? 그래서 식료품 지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죠. 소득 수준에 따라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사지는 못하잖아요. 사치품은 못 사지만 필수재는 사야 돼요. 그만큼 가격도 좀 어느 정도 가격 정책적으로 저렴하게 돼 있고. 그래서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다르지 않다라는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식료품 지출액의 비중을 엥겔계수에서 따진다라는 얘기죠.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 그러면 최소 재고법으로 활용해서 해석한, 여기 있죠. 그래서 최소 재고법을 활용해서 엥겔계수를 해석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쭉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0보다 크고 1보다 크지 않고 요런 건데, 그래서 설명 변수를 가계소득, 종속 변수를 식료품 지출액으로 설정했을 때 세로측의 절편이 0보다 크고, 이 설명도 있네요. 그죠? 네. 비율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하는 부분인데, 거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0보다 크고 1보다 적은 그 값도 모두 다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정 소득인가요? 특정 소득에 해당이 되는데, 특정 소득, 이거는 설명 변수에 해당이 됩니다. 특정 변수에서 식료품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래서 특정 소득에서 식료품 비율이라고 할게요. 그냥 좀 줄여서. 식료품 지출 비율이라고 해야 되겠죠? 식료품 지출인데, 이 식료품 지출은 종속 변수에 해당이 돼요. 종속 변수. 요거 하나 관계 설정해 놓으려고 이렇게 쓴 겁니다. 종속 변수죠. 식료품 지출액이 차지하는 지출 비율은, 또는 비중은, 그렇죠? 비율은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높음. 이렇게 정리할게요. 소득이 적을수록 높다. 그런데 우리 또 0과 1, 그죠? 그 다음에 기울기, 요 얘기도 중간에 있죠.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요거는 직선의 기울기겠죠. 직선의 기울기인데, 직선의 기울기가 회귀계수예요.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직선의 기울기가 0보다는 크고, 그죠?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크지 않다. 그래서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크지 않다. 직선의 기울기니까 요거 회귀계수거든요. 회귀계수가 1보다 작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요 기울기가
회귀계수였으니까. 그죠? 기울기가 회귀계수였으니까 0보다는 크고, 그죠? 그 설명한 거예요. 그거를 좀 간단하게 도식한 게 바로 요거죠.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요것이 최소제곱법을 활용해서 엥겔계수는 그래서 소수점으로 나타난다 라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아마 읽으면서 이게 뭔 말인가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반복적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사회 지문이 만약에 쉽게 머리에 와닿지 않고 우리가 전공자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리를 하는 습관을 한번 좀 들여보는 것도 권장할 만한 방법이, 시간이 쌓여서 한 100일 정도 지나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키워드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자, 이 최소 제곱법 활용한 해석은 소득의 많은 부분을 만약에 식료품 소비에 쓰면 최소한의 생계 유지 외에 다른 지출을 할 여유가 없죠. 즉, 식료품, 요걸 좀 말을 줄여서 들어갈게요. 식료품에 관련된 지출이 많게 되면 다른 거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다른 지출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여유가 있는 거겠죠. 예. 그 다른 데 지출 여유라고 써놓을까요? 지출을 할 수 있는 그 여유가 감소하기 때문에 공부할 때도 얘기했죠. 여유를 좀 가지라고. 여유가 적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삶의 질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엥겔계수로 판단할 때 근거보다는 활용이네요. 활용으로 좀 정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국가 내 계층별인데 요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국가별로 파악하는데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파악 비교하는데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마지막 문단으로 갑니다. 마지막 문단 5문단으로 갈게요. 바로. 자, 마지막 문단은 소득에서 식료품 지출액을 파악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득에서 식료품 지출액을 파악하는 거죠. 지출액 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중요한지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미국에서 최저 생계비를 산정하게 되죠. 최저 생계비를 정해서 복지 정책을 아마 쓰겠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최소한으로 필요한 식료품 지출액에 3을 곱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최소한에 필요한 식료품 지출액에서 지출액 곱하기 얼마를 한다고? 3이죠. 3입니다. 뿅. 이거는 뭡니까? 저소득층 가계의 소득에서 식료품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이다라는 거를 활용한 겁니다. 요거는 저소득층인가요? 저소득층의 엥겔계수, 그죠? 또는 식료품 지출액이 식료품비 지출액 비중이 3분의 1이다라는 것을 3분의 1이라는 그 조사 결과가 근거가 된 겁니다. 식료품비 지출액에 대해서 미국이 조사해 보니까 저소득층이 3분의 1, 소득의 3분의 1이야 라고 하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다 3을 하면 온전한 생계비가 나오겠군. 최저 생계비가 나오겠군. 그래서 요거는 바로 뭡니까? 바로 엥겔 법칙, 엥겔 계수가 소득과 식료품 지출액의 관계죠. 소득과
식료품 지출액의 관계죠. 지출액의 관계가 네, 정책에 활용이 되는 거죠. 네, 정책에 활용이 된다. 도입이 되는 예시가 되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이제 마무리 들어가야 되죠. 최소재고법 활용이죠. 네, 최소재고법 활용. 해서 다시 한번, 네, 최소재고법 활용.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네, 정책, 방금 본 것처럼, 네, 정책을 마련할 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정책을 마련할 때는 네, 소득이 충분한지, 소득의, 네, 충분성을 파악하거나, 또는 어떤 식료품비가, 물가가 적절한 거죠. 네, 식료품 물가가 적절한지, 네, 식료품, 네, 가격이죠. 가격이 적절성인가요? 네, 적정성 또는 적절성인가요? 네, 적정성이라고 봐야 돼요. 적정성을 판단하는 거겠죠. 이럴 때 최소재고법이 활용이 되고요. 정책을 마련할 때. 두 번째에서 어떤 두 대상이 있을 겁니다. 어떤 현상들 간에, 네, 현상 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때, 의예요. 요 최소재고법의 의의가 될 수도 있죠.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때, 그 이론 등을 수치로 입증한다라는 거죠. 수치 자료로, 네, 검증을 할 때 최소재고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최소재고법을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 하나 더 남아있어요. 마지막 하나 더는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는, 네, 예측하는 변수 간의 관련 정도죠. 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어떤 변수 간의 변화하는 값들이겠죠. 네, 변수 간의 관련 정도를 판단하는데도 최소재고법이 쓴다는 얘기죠. 관련 정도를 역시, 네, 구체적인, 네, 수치로 네, 나타내는 거죠. 구체적 수치로 나타내고자 할 때도 역시 최소재고법이 활용이 된다 해서 엥겔 법칙만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최소재고법으로 되돌아왔네요. 최소재고법의 활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